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의 이 성공 요인을 저는 어떻게 보냐, 어쩌면 미래 10년 이후에 또 넥스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 어떤 가장 중요한 전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버 세상 안유아 쇼입니다.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벤처 허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근 실리콘밸리는 두 개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인력을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규모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고요. 또 반면에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도 있는데요.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한인 출신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K 스타트업들의 실리콘밸리 창업 도전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사를 볼 건데요. 여기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미 빅테크 초고속 감원, 나간 직원들은 창업 열기 후끈. 그리고 미 빅테크 새해부터 인력 구조 조정 잇따라. 자, 여기 주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이 사람을 자른다라는 소식과, 두 번째 반면에 또 잘린 직원들은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런 좋은 벤처 환경에서 또 미래 창업에 대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선 제가 여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여기에 녹여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테크 기업들이 확실히 사람을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만 18,000명 이상의 감원을 지금 올해 초 지금 새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은 인도계 그리고 중국계, 우리 한국계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급 IT 인력들이 잘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만약에 정식적인 잡이 없으면 여기서 비자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걸 경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가운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 실리콘밸리에 와 보니까 굉장히 이게 창업화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분들은 자체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창업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감원이 된 사례는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2000년 초반에 인터넷 버블이 터집니다. 인터넷 버블이 꺼졌고 2004년 기준으로 이 실리콘밸리에 10% 넘는 실업률이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일자리를 엄청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벤처 자본이 1,055억 달러에서 209억 원, 9억 달러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당시에도 지금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에 본 구글이라든가 이런 스타 기업들이 당시에 이런 칼바람을 뚫고 2010년 이후로 세계적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초격차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미래 10년 이후에 또 넥스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 어떤 가장 중요한 전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시는 인터넷이었잖아요. 인터넷을 웹 1.0, 웹 2.0, 웹 3.0으로 이렇게 인터넷이 가는 기술 방향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발생한 이 감원은 제가 이해하는 거는 어쩌면 웹 3.0 시대에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이 오고 있다. 그 전환점을 예고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메타라고 개명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을 잘랐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확대되고 수익은 상대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실은 많이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현장에 와서 저기 가장 큰 인큐베이터 기업이 있죠. 플러그 앤드 플레이라는 가장 큰 인큐베이터 창업 허브인데요. 제가 어저녁에 사실 거기 참가를 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반대로 지금 웹 3.0 영역, 메타버스 영역,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플러스 메타버스화, 모든 산업을 웹 3.0 기반의 인터넷 기술로 다시 재창업하는
이런 흐름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려나간 분들은 어마어마한 고급 IT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바로 지금 창업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이 세계 가장 큰 벤처 투자 기업이면서 인큐베이터 허브인데요. 제가 참관을 해봤더니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온 이런 스타트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그리고 거기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모든 서포트 환경을 이용해서 지금 웹 3.0 시대에 새로운 분야에 창업하는 그 열기 또한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리콘밸리는 왜 세계에서 가장 우리 고급 첨단 영역에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었고, 또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창업이 발생하면서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를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우리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들고 있는 게 하나는 기후가 좋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겨울이 돼도 춥지 않아요. 여기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기후가 좋고요. 또 럭색 환경이 잘 돼서 공기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환경적인 면을 이유로 두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기 좋아하니까 인재들이 와서 몰리고 있고, 또 스탠포드 대학교처럼 UC, 버클리 이런 세계적인 대학교들이 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이 이 주변에 많이 환경이 인력 자본이 여기 잘 돼 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인력 자본은 지속적 인력 자본 공급이 또 스타트업 창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허브로 할 수 있다. 이런 면을 또 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특히 캘리포니아 주 정부 차원에서 이런 첨단 산업의 창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여러 가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차원의 이런 노력도 지금 이유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잘 돼 있는 벤처 환경입니다. 여기는 그 벤처 자본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 이런 그 자본들이 리스크를 공동으로 지면서 이런 스타트 기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실패도 받아들이면서 같이 성장한 이런 벤처 자본 환경이 가장 잘 된 것 역시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의 이 성공 요인을 저는 어떻게 보냐,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월가의 헤지펀드, 사실 워린 버핏과 레오 달리오를 우리가 두 분을 대표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워린 버핏보다도 사실 20세기가 워린 버핏 시대라고 하면 21세기는 레오 달리오 시대로 할 정도로 주목받는 헤지펀드죠. 그 레오 달리오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원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 이름이 프린시플입니다. 원칙이라는 책 썼는데, 그 책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바보다.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살면서 저 스스로가 항상 나는 굉장히 바보다 이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항상 느껴요. 근데 이번에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똑같이 느꼈어요. 나는 정말 바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왜 성공했냐? 제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떤 일이 만들어지려면 그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제가 특히 어제 그 플러그인 플레이의 그 인큐베이터 창업센터를 제가 쭉 둘러보면서 느꼈던 게, 초창기 일한 사람이 창업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부동산 하는 업자인데요. 저기에 이 부동산 업자로 성공을 했는데요. 그 자기 부동산을 구글, 페이팔 이런 당시 스타트업들에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를 해주는데 가장 싸게 해줘요. 임대료로. 대신에 이 사람이 원래 부동산 업자잖아요. 임대료는 싸게 해줬는데 대신에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마다 굉장히 성공을 했죠.
특히 페이팔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스타트업에 도움을 주려고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이 인큐베이터 창업센터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벤처 허브 센터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방문하면서 느꼈는데 그게 역시 실리콘밸리의 성공 스토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거기는 전 세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일단 다 와 입주해 있어요. 입주를 하면 그냥 수시로 지나가는 사람과 아주 자유롭게 격식 없이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저도 사실 박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우리가 교수님한테서 배우는 것보다도 박사 공부하면서 같이 박사 공부하는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런 벤치의 환경이 딱 돼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화장실에서 부딪혀도 한두 마디 하고 혹은 커피 마시면서도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무리 바보래도 여기 오게 되면 그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정말 바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사실은 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전문가로서 늘 고민했고 그리고 정부 싱크탱크에도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이런 벤처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 필요할까를 고민해 왔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느꼈던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제재 혜택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과 그리고 마중물 역할. 여기는 각 펀드가 국가 펀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실리콘밸리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미국 국가자연기금회, 우리가 NSF라고 하죠. 이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보건연구원, 예를 들면 NIH라고 보건연구원, 이런 펀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중물 역할로서 이런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 자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펀드 조성뿐만 아니라 또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조달하는 이런 역할로 이런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또 실리콘밸리가 성공하는 이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CS도 갔고 그리고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업가 대표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꼈던 게 집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라는 걸 지금 현장에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플러그 앤 플레이가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대부분 유럽에도 있고 대부분 국가에 이 플러그 앤 플레이 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시고요. 좋기는 실리콘밸리에 직접 오셔서 여기에는 스타트 기업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관심 있고 지금 창업을 하고 있냐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재밌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가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신 같은 어떤 꿈 같은 어떤 벤처의 생태계 허브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초창기에 여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관료주의가 굉장히 심했고요. 제도적인 창벽도 엄청 큰 동네였어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서 일하던 임원이 만약에 대기업을 그만뒀을 때 같은 업계에 우리가 관습으로나 혹은 사회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퇴직하고 바로 경쟁사에 입사하거나 혹은 같은 회사 창업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리콘밸리도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걸 깬 사례가 페어차일드라는 반도체가 그 8명이 자기 원래 일하던 그 월리엄 셔클리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 195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셔클리 반도체를 창업한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서 일하다가 도저히 이 셔클리의 이 무례한 관료적인 이런 행동에 참을 수 없어 나와서 자기 스스로가 8명이 창업을 한 반도체 회사가 페어차일드 반도체인데 이게 실리콘밸리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별명이 8명이 배신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업계 관에,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업계 못하거나
혹은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그 틀을 깬 시작이었고 그게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이 창업 허브가 된 시작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8명이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이 꿈 같은 생태계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든 무어와 로버트 노이스, 인텔. 그래서 이게 무어 법칙, 반도체 유명한 무어 법칙. 그리고 로버트 노이스는 IC 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이 리스트, 진 호엔이, 슐티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까지 아주 대기업, 재벌 기업으로 존재하는 텔레다임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진 클라이너는 지금 오늘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벤처 투자 회사 클라이너 파킨스라는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또 벤처 투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빅터 그리니치와 줄리어스 블랭크는 회사를 창업하고 매각하면서 완전히 이 창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 동네에 또 그 문화를 확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제리 샌더스가 나와서 만든 회사가 오늘날 가장 유명한 회사죠. 반도체에서 AMD. 그리고 돈 발렌타인이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벤처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한 회사가 엔비디아고 오늘날 엔비디아가 있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8명이 어쩌면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시작하는 엄청난 공헌을 했고 오늘날 이 실리콘밸리의 신화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우리 한국에 적용하면 지금 한국 전반적인 경제는 대기업들이 세계 선도를 하고 세계 시장을 배척하면 2차 밴드, 3차 밴드가 거기에 제품을 공급해서 같이 글로벌 나가는 이런 전략이 오랫동안 한국의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업이 융합이 되고 그리고 인재 간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하고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이 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서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시대적 부름 앞에서 이런 수직 문화 이런 그리고 어떤 기업 중심의 이런 문화는 장벽이 없어지려면 어쩌면 우리가 실리콘밸리 생태계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 이 과거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국판에 8명의 배신자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한국에도 우리 진정한 실리콘밸리처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가서 창업하며 거기에 같이 리스크를 공동으로 질 수 있는 벤처 투자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 그리고 거기에 인력 자본 이런 풀이 잘 만들어지고 전 세계 엘리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생활 공간. 그러니까 이게 산업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생활 공간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벤처 허브 생태계가 우리 한국에도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증명된 우리 한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스토리는 충분히 한국에도 그런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 한국이 미래 이런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 이 미래 첨단 기술 이쪽 영역에서 우리 한국계 기업들은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도 15,000명인가 지금 8,000명인가 예, 그래서 지금 실제 상황은 어때요? 예, 왜 이런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안녕하셔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 현장에 와 있고요.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고 또 많은 기업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서울에 있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특히 알고 싶은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언론에 많이 나왔던 빅테크 기업들, 여기 빅테크라고 하면은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많은 인력을 감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실리콘 현장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배경인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시대, 지금 웹3.0 시대, 메타버스 시대 등등 많은 표현들 쓰고 있죠. 초연결 시대 등등 이런 선두에 달리는 기업들 역시 우리 실리콘밸리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 중심에 아마존이라는 빅테크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디바이스 엔지니어로 계시는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문 성명이 조시킴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혹시 한국 성명이 어떻게 되나요? 예. 김근형입니다. 김근형 연구원님. 네. 네. 실리콘밸리는 언제 오셨나요? 15년 전에 15년 전에 도착했어요. 오셨고요. 그러면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은 어떤 쪽에? 이제 아마존에 네, 오면 네. 이제 랩 126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서는 디바이스, 예를 들면 네. 알렉사 디바이스나 파이어 TV, 네. 파이어 옛날에 폰도 만들었었죠. 그리고 파이어 타블렛 그런 것 디바이스들을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가장 최근에 지금 가장 중점을 놓는 건 어떤 쪽에? 최근에 네. 제가 상품화해서 나가는 거는 네. 이제 그 링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링 쪽이 예. 보안 카메라 아, 그쪽인데 예. 이제 그 로컬 스토리지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비디오를 로컬로 네. 저장하고 그걸 네. 사용자의 전화에 그 스트리밍 해주는 네. 이제 그런 아.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 사실 지금 영역이 일반인들이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여쭤보기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뭐 잘못 질문해도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게 쉽게 알아야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제가 궁금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폰을 주로 써요. 이번에 제가 세스에 와서 그 삼성이 부스를 가봤는데 거기 부스에 가보면 삼성이 하는 모든 그 디바이스를 다 이렇게 진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강조하는 게 이 디바이스들 간의 사물 인터넷, 뭐 어떻게 보면 연결, 초연결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oT 영역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뭐 테크 쪽으로 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IoT에서 네. 대표적인 주자는 아무래도 알렉사겠죠. 그렇죠. 이제 예. 알렉사들하고 많은 3P 벤더들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네. 뭐 예. 목소리로 불을 네.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을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뭐 SK나 예. 그런 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것까지가 비슷한 내용이고 네. 이제 앞으로를 본다면 규약이 있는 거죠. 서로 네. 이제껏 보면 G웨이브나 음. 아니면 지급이나 그렇죠. 이런 프로토콜들이 예. 자기 나름대로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합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사들 간에 이런 호환이 안 되고. 예, 각자 자기 체제에서 이루어졌는데 예. 그게 서로 호환성이 있게 하려면 mirror, 그러니까 어떤 규약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회사를 제쳐두고 네. 유니온으로 뭉쳐가지고 네. 서로 한번 표준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 보자 해서 예. 만든 게 메런데 예. 거기에 들어가는 네. 이제 중요한 어떤 하드웨어들 구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알렉사 모델 몇 개 네. 이미 들어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현재 네. 그거를 뭐 손쉽게 네. 구해가지고 네. 페어링 시켜서 사용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른감이 많고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빠르면 뭐 내년, 내후년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 그런 허브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네. 인식을 시켜서 자기의 홈 스마트 디바이스로 네. 사용하시면 되죠. 우리가 일반인이 삼성 스마트폰 사든지 아니면 뭐 애플 거 사든지 디바이스는 누구 거 사도 상관이 없고 그 규약의 표준에 맞춰 모든 회사가 그런 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느 회사 디바이스를 사더라도 서로 간의 유니언의 통합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을 정하는 이런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들 간에 이런 협의체 혹은 뭐 그런 혹시 오거나이즈 조직 같은 게 있나요? 아마 이게 이니셜라이즈 된 게 제 기억으로는 예. 3년, 4년 전일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연락이 한번 왔었고, 네. 아마존 네. 하고 예. 애플, 구글, 예. 다른 회사 몇 개 있었는데 참여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 지금 삼성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아마존 알렉사라면 여기는 빅스비거든요. 예. 그래서 그 KT는 뭐 지니 뭐 이렇게 이름이 다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TV 보다가 뭐 갑자기 뭐 제가 뭐 하이 빅스비 하면 얘가 반응해 주는데 다른 사람이 빅스비 불러도 얘가 지금 말할까 반응했잖아요. 네. 이렇게
아무나 불러도 제 핸드폰이 막 반응을 하고 주인을 못 알아보거든요.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미국계 회사들도 뭐 안락사도 뭐 아무나 불러도 다 반응하고 그럽니까? 예. 예, 현재는 예. 그렇게 지금 계속 반응하고 예, 그렇게 있어요. 되어 네. 있고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네. 정답이네요. 그렇네요. 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 활성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을 인식할 해야 수는 있어요. 근데 되잖아요. 그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예. 회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 만약에 제 목소리 인식을 한다 그러면 네. 확률이 얼마냐? 50%냐? 80%냐? 뭐 100%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죠. 100%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 맞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그럼 사실 그 법적 논란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염두를 해두다 보면 네. 기술이 있어도 사실상 아, 응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네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 네. 근데 사실 아. 현재까지는 네. 사람의 목소리, 그러니까 예. 우리는 보이스 아이디라고 예, 하는데 이제 보이스 그런 아이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중국의 그 가장 큰 그 AI 회사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아이플라이텍이라고 상장 회사인데 예. 사실 미중 갈등 겪으면서 여기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회사인데요. AI 쪽은 가장 특히 이 음성 인식 쪽은 세계 최고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의 목표를 보니까 2030년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를 인식해 줄 수 있는 보이스 인식하는 그 사람이 특정지에서 왜냐면 목소리는 속이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을 때도 목소리가 오히려 더 정확하대요. 그게 그래요? 예, 그래서 2030년에 그 사람의 목소리 떨림 뭐 이런 거 가지고 보이스 아이디를 완벽하게 구현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면 이게 주인을 알아볼 것 같은데 지금 아마존에서는 지금 이런 연구가 여기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네. 이게 보안하고 관련될 것 같은데, 예. 보안하고는 예. 약간 차원이 다른 틀리고 개념인가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 그런 예. 내 목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숙연된 목소리로 예. 핸드폰을 열었다. 예. 디바이스에서 무슨 동작을 시켰다 그러면 그렇죠. 문제가 예. 생기기 때문에 네. 아마 아직까지 기술로 네. 사람을 판별하는 그런 네. 걸로 활용하기는 네. 아직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스마트폰도 애플 거, 뭐 노트북도 만약에 애플 거 쓰거나 이러면 먼저 이렇게 거기서 나의 모든 그 캐릭터하고 나의 뭐 아이디를 다 등록하고 예. 쓰게 하거든요. 그러면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는 등록을 안 하고도 다 쓰게끔 이렇게 먼저 쓰는 사용자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쓰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를 안 거치거든요. 뭐 스피커를 쓰든 TV를 쓰든 뭐 냉장고를 쓰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결을 한다면서 결국 그 고객을 정리하지 않고 막 쓰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회사 거 써보면 항상 먼저 쓰기 전에 다 등록하고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음성도 넣게 하고 그리고 뭐 홍채 인식, 뭐 얼굴 인식 뭐 이런 거 다 등록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 보안 등급도 정해되고 하는데 한국계 회사나 중국계 회사 이런 작업을 안 하고도 그 디바이스 만들어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구하시니까 디바이스 또 쪽이니 하니까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회사들의 네. 포커스는 네. 약간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소비자 중심이에요. 소비자가 물건을 샀는데 예.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네. 내 아이디를 막 집어넣어야 되고 인터넷을 같이 네. 연결해야 되고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네. 예를 들면 파이어 TV를 샀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요. 너 집에서 쓸 거니? 그럼 집에서 쓸 거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 있는데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 꽂기만 하면 그냥 다 같이 쭉 쓸 수 있게. 예, 네. 뭐 유저 입력 이런 거 안 하고 네. 너 조씨 김 맞니? 그러면 네. 맞아. 그러면 네. 그냥 거기서 끝나요. 바로. 네, 바로 쓸 수 그런 있게요. 식으로. 그래서 사용자 위주로 어떤 그 UX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들하고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어떻게 네. 하면 사람들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네. 한 가지 제가 네. 좀 차별화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디바이스끼리 뭐 패스워드 이런 거는 쉐어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 아이폰을 쓰면은 예. 내가 저장한 비밀번호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나중에 예. 새로운 폰을 바꾸면 거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바로 되고 쓸 수 있게. 이럴 예. 수는 있는데 예. 바이오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얼굴 그렇죠. 예. 아니면 뭐 홍채라든가 그렇죠. 뭐 지문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은 예. 사실상
디바이스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정보들. 그렇죠. 그래서 디바이스를 새로 사면 네. 얼굴 다시 등록해야 되고 네. 그건 어디서 받아올 수 없는 네, 그렇게 아마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건 다시 새로 사면 다시 해야 되네요.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 그게 노출될 경우에는 내 생체 정보가 노출이 된 노출되는 거니까. 거잖아요. 아, 근데 뭐 네. 파스워드 같은 거는 컴퓨터 그거는 그쪽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건 바로 할 수 있는. 얼굴 바꾸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요즘에 이 AI 관련해서 사실 메타버스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일단 이 얘기 꺼내오면 제일 많이 지금 얘기 나누는 게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실물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그대로 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실물에 있는 아이디랑 예를 들면 메타버스 아바타라고 가정할 때 요즘에 디지털 휴먼이 엄청 이슈가 되고, 예를 들면 안유화 실물 아이디가 있잖아요. 예. 등록증, 주민등록증. 그러면 메타버스에서의 안유화 아바타도 여기 등록증 똑같이 그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전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물에서 다 인증한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똑같이 그게 인증이 돼서 서로 연결이 되고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 가려면 실물 아이디와 메타버스 아이디가 연동이 돼야 되고 상호 인증이 돼야 되고, 이래야 메타버스 안유화가 진짜 안유화라는 게 검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안 쪽 이슈기도 하고 또 뭐 디바이스를 연구하니까 이런 면에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구현에 있어서 혹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이 헤드셋 썼을 때 만약에 헤드셋이 네. 내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예. 다른 사람이 헤드셋 쓰면 그럼 내가 되는 건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예, 예. 디바이스 내에 이 네. 사람을 네. 증명할 수 있는, 만약에 홍채를 등록했으면 알아서 홍채를 찍어서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인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네.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제가 카톡을 다 인증해서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카톡 그룹도 많거든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카톡 프로필을 그대로 제 사진을 그대로 가서 마치 증거처럼 하고 일반 사람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안유화 뭐 투자 뭐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보면 딱 내 사진이거든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한 180여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막 추천해요. 이 주식을 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전 줄 알고 뭐 500만, 막 1000만씩 사거든요. 그래서 리딩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에 발견하고 안유화 교수 맞냐고 다시 여쭤보는 이런 게 와요, 저한테. 근데 저도 봐도 전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제 아이디를 등록됐는데 일반 사용자들 보고 어느 게 진짜 안유화고 어느 게 가짜인지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논리가 제가 지금 질문하는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한 것처럼 VR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뭐 지문 인증이든지 홍채 인증이든지 어쨌든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방법을 해서 인증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아바타가 진짜 이 사람인지 카톡하고 똑같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을 잘 몰라서 앞으로 메타버스라 세상에 오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혹은 디바이스를 연구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제가 말이 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궁금해요, 일반인으로서. 그건 플랫폼상에서의 실명을 표시해주지 않는 문제 아닐까요? 그건? 네. 그러니까 누가 카톡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름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실 뭐 실제는 이름이 안유화인데 뭐 낸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이 사진도 맞고 이름도 맞으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아무 이름이나 막 쓰니까. 그럼 그러니까 카톡에서는 왜 그렇게 아무 이름이나 막 쓰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메타버스에서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죠? 반드시 실명만 쓰게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확률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카톡이라서 그렇지 않지만 메타버스로 가는 방향이 사실 이 엔비디아 그 옴니버스 같은 플랫폼이 BMW가 지금 가장 성적으로 쓰고 있는데, 실물 공장이 그대로 그 메타버스 옴니버스 구현이 돼요. 그래서 신차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먼저 그 엔지니어들 다 같이 거기서 신차를 출시해보고 시행착오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실물에서 신차를
작업실 생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동이 되면서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은 것이라는 게 항상 인증이 돼서 가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 제가 지금 참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메타버스 시대가 오려면 어떻게 어떤 문제점하고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방법은 있는데 네, 네. 노력의 문제고 네. 그 노력은 사실 네. 공짜가 아니고 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돈을 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개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연구원님 네. 보기에 메타버스 사회에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까요? 고민을 네. 많이 네. 하고 있고 네. 근데 그 예.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예. 그러면 네. 옛날에 한 90년도에 예.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예, 맞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메타버스라고 보시나요? 저는 메타버스 개념을 좁게 정의할 수도 있고 넓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네. 넓게 정의하는 개념에서는 싸이월드가 사실은 아니고. 메타버스 어디 넓게 정의한 메타버스죠. 넓게 정의 예, 아니에요. 예. 근데 좁게 정의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네. 좀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네. 메타버스라는 그런 예. 플랫폼이 예. 로블락스라는 맞아요. 회사를 게임 회사. 아시죠? 예.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있는 팬데믹 기간에 많이 들어가서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아이들끼리 약간 그쪽의 모토는 우리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기네들 게임을 만들고 그거를 쉐어하면서 그렇죠. 친구들 간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든다라는 모토였어요. 그렇죠. 그죠? 아이들을 기르는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네. 세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시간 보내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디바이스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양날의 검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네. 거기에 빠져서 예. 시간을 허황되게 보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음.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님 말씀은 메타버스란 세상에 오는 건 좋은데 이게 아직 여러 가지 판단 능력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어린 친구들이 네. 메타버스 세상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게 현실과 막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세상. 근데 사실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요즘에 이게 메타버스에서 하는 게임이 주로 막 총 쏴고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현실에서 이렇게 착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실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웹 3.0 시대 메타버스에서 거기서 가장 중심으로 가는 개념이 빅데이터도 있고 그걸 또 구현하려면 AI가 필수로 돼야 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계 그리고 또 우리 한국계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미국이 당연히 다 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CS 가보니까 의외로 중국계는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그 가전업체 TCR 뭐 이런 업체는 왔는데 중국계는 이번에 총 3,000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미국계 기업이 1,700개, 한국이 600개, 그리고 중국이 500개 참여했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오히려 중국 사람이 코로나 원인도 있지만 의외로 많지 않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국계 기업이 많았고 많이 주목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전망하는 차원에서 우리 미국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지만 연구원님 보시기에 이 미래 첨단 기술 이쪽 영역에서 우리 한국계 기업들은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번 2주 전에 예. 3주구나. 한국을 들어가려고 이스타처럼 이제 K스타인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폼을 예. 만들어서 예. 이름 넣고 네. 여권 번호 넣고 네. 자기 사진 이렇게 넣고 네. 하는데 그 사진을 넣는데 계속 오류가 났어요. 우리 연구원님 사진을 넣었는데 저는 아직 국적이 네. 아직 한국이라 저는 안 넣었는데 네.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 넣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국적이죠. 네. 그게 넣었는데 네. 사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될까? 네. 분명히 거기 표시한 대로 나는 그래 맞게 했는데 네. 백그라운드가 흰색이 아니라서 그런가 네. 사진 다시 또 받아가지고 바꿔서 또 해보고 네. 그거를 제가 한 30분을 소요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소프트 엔지니어인데 포기했죠. 한국 정부 사이트 들어가서 그 뭐 하는 게 웹사이트 들어가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안 될까? 저 매일 겪습니다. 저 외국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예. 그래서 구글을 찾아봤죠. 예, 왜 왜 안 안 되는지. 되는가? 예. 사람들이 하는 예. 얘기가 앱을 써라. 예. 스마트폰 앱을 써라. 예. 웹사이트 들어가지 말고 네. 앱을 쓰면 금방 된다. 네. 그러니까는 앱으로 들어가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예.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같이 뭐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시간을 낭비할 거라고요. 네.
그럼 원인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왜 F은 예, 되고 이제 저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로 이제 가려는 이유가 아,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예. 큰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 그 알아들었어요. 예. 노력을 해요. 예. 엔지니어도 잘 만들지만 예. 거기를 이제 퀄리티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방법으로 이게 다 패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고민을 하고 네. 그 차트를 만들어서 그렇죠. 테스트를 해보죠. 네. 그런 사이클이 몇 번 주고받고 하는데 그렇죠. 이 사이트를 보면서 이 사실 정부 사이트임에도 예. 불구하고 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네. 왜 그럴까? 네. 근데 저도 한국에서 15년 전까지 한국에서 네. 일했으니까 네. 거기서 느낀 점이 이제 엔지니어들의 퀄리티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네. 사실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나이가 들면 네. 이제 선택을 해요. 예. 매니징 트랙으로 할 건지 엔지니어링 트랙으로 할 건지 해서 네. 뭐 반반인 사람들이 그럼 나는 몇 살 때 그거는 뭐 사실 나이가 상관이 상관없어요. 없고. 예. 자기가 오케이. 나는 엔지니어링보다는 사실 매니저가 더 낫다. 사람들하고 이런 조율을 하는 그렇죠. 매니징이 좀 낫다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을 가고. 틀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 매니저가 되고 그렇죠. 엔지니어 되고 그래서 네. 트랙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뭐 40, 50, 오케이. 60이 돼도 네. 아직도 코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코딩이 아주 빠르고 정확해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도 엔지니어 하는 사람 예, 있잖아요. 예. 그 새로 온 예. 회사에서 온 아니면 뭐 학교에서 바로 그렇죠. 온 친구들을 보면 예. 오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전부 다 코드 리뷰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 하나씩 가르쳐요. 문제 없게. 예. 예. 그런 사이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네. 장점은 네. 아주 빨리빨리 네. 금방 만들어요. 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애플 같은 기업이 미국에 있는 거고, 애플은 자기 도메인이 정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카메라만 해 그럼 카메라의 전문가가 되고, 그러니까 예.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예.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거고, 예. 삼성은 예. 이거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신기술을 빨리 산업화하고 응용하고.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에서 그러한 이제 결과론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예. 그런 차이가 오네요. 예, 이제 전에는 사실 삼성이 그런 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네. 지금 선진국이죠. 근데 네.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네. 그런 마켓이 맞았어요. 지금 사실 근데 중국 보면은 중국도 지금 잘하거든요. 예. 좀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이제 중국하고. 선진국으로 들어섰으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선진국이 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사람들 뭐 나이가 많다고 너는 이제 엔지니어 하지 말고 매니징해 맞아. 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이쪽에 기술이 많고 좋으면 네. 그 사람들 활용해서 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그걸 계속 겪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곳은 되고 어떤 쪽은 되고 이게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거는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말 예. 힘들어요. 이게 거의 외국인은 비대면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요즘 금융이 다 비대면으로 갔는데 외국인은 안 돼요. 한국에서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2003년에 한국에 그때 왔었는데 심지어 은행에서는 외국계라고 계좌 개설을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이버는 외국계라고 아이디 개설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갈 때 로그인 가입을 하면 외국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연구원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온 대한민국이 특히 미래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로, 그리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해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지금 실현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네. 대답 하나 안 예. 한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네. AI나 이런 네. 유망한 쪽 사실 그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예, 넘어가고 있는 게 네. 그 옛날에 3D TV라고 아시죠? 그죠? 지금도 나오긴 해요. 그렇죠. 무비들도 사실 아바타 같은 경우는 예. 3D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나온 지가 10년 됐나요? 시작한 지가. 그때는 네. 한참 붐이 일어나가지고 네. 이제 웬만한 TV들은 전부 다 글래스 주고 맞아요. 이렇게 영화관에 가서도 막 예, 보고 그랬죠. 예. 3D를 집에서 보는 예. 그 컨텐츠가 되게 맞아요.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사장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3D 영화 좋아요. 생동감 있고 네. 되게 재밌죠, 그죠? 영화를
2D를 보다가 3D가 나오면 한 번 더 봤어요. 왜냐면 4D도 있어요. 영화 네, 막, 그쵸. 막 예. 비 오는 거 네, 느끼고 하게 예. 하고. 예. 그런 좋은 기술이 네. 과연 왜 죽었을까? 네. 라는 고민을 해보면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본다는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화 집에서 보면 사실 누워서도 보고 맞아요. 서서도 보고 왔다 갔다 해서 보고 싶은데 네. 테크놀로지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렌즈들은 이렇게 옆으로 하면 이렇게 안 새까맣고 안 보이는 예.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물론 기술은 좋고 네. 모든 게 정리가 다 되어 있지만 사용자들이 거기 가서 있고 싶을까? 물론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면 마켓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켓이 얼마나 큰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필요로 할까? 그렇죠. 네. 이 마켓에서 수요가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네. 좋은 건 알겠는데 오케이. 원하냐 안 원하지 않느냐는 그렇죠. 다른 문제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제가 보는 이제 네.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은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네. 요즘은 제가 네.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을 때 안 보였는데 네. 3년 전에 코비드 네. 전에 갔다 왔을 때는 아직까지도 주차유 원하시는 분들 그 박스에 예. 부스에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표하시는 예. 분들 예. 백화점 앞에서 막 이렇게 맞아요. 선택하시는 분들 예. 있잖아요. 보면서 되게 안쓰러웠어요. 예. 충분히 더 좋은 일, 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뭐 더위나 추위에 떨면서 밖에서 아니면 그 좁은 공간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네. 있는 자체가 예. 되게 안타까운데 지금 근데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네. 아직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일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힘들고 의미 없는 일들은 이제 기계들이 하는 게 맞고 네. 그는 이제 사실 정부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이런 뭐 패키징이나 네. 플랫폼 워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배달하는 거 뭐 네.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주행해서 배달을 하고 네. 굳이 공장에서 사람들은 막 손 쓰지 말고 기계로도 네.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럼 거기서 빼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시킬까 이제 그런 걸 많이 고민해야 그런 되겠네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아, 네, 너무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뭐 어쨌든 언론 뉴스에는 많이 나왔어요. 여기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뭐 아마존도 뭐 15,000명인가 지금 8,000 뭐 명이요. 8,000명인가 예, 그래서 지금 실제 상황은 어때요? 예, 왜 이런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 저도 여기 와서 네. 서프라임 지나왔고요. 네. 네. 닷컴도 예. 제가 왔을 때 아마 그 정리가 됐었고 네.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다. 예. 네. 언젠가는 와요. 10년 주기로 온다 그러는데 뭐 약간 늦게 온 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타이밍에 온 거고 사실 그 서프라임 때도 뭐 제가 다른 회사에 있었지만 뭐 거의 1년에 2번, 3번 정도 레이오프 했어요. 갑자기 친구들이 안녕 오늘 나 마지막이야 그러고 인사하고 가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에 이런 감원도 별로 놀라운 일은 놀라운 아니고 일은 이 아니에요. 동네에서는 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유동성이거든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네. 빨리 하이어하고 예.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기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면 반대를 잘랐다 큰일 나거든요. 여기는 상관이 없나 보죠. 예. 세버런스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보통은 네. 뭐 좋은 회사들은 뭐 6개월치 임금을 주고 막 이런 회사가 있는데 보통은 뭐 작게 주면은 한 달, 한 달. 많이 네. 주면은 보통 좀 3달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1년 일하면은 그걸 네. 뭐 한 주를 쳐준다든가 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버런스 패키지를 받는 조건은 네. 내가 여기 회사에 나를 네. 디스컨티뉴 한 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어그리 하겠다라는 그 그걸 값을 사인해야. 받고 네. 그 돈을 받는 거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예. 근데 만약에 나는 네. 여기 인정을 못해 네. 그러면 법정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 엔지니어들이 출신들이 제가 이렇게 2018년에도 사실 왔었었거든요. 그때 느꼈고 뭐 이번에도 지금 느끼는 건데 중국계가 많다라는 그걸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 거리는 중국 친구들이 말이 많이 들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듣기로는 인도계도 많고 우리 네. 한국계도 많다고 하는데 네. 실제 빅테크 기업 내에 이렇게 코딩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율로 보면 아직도 미국 엔지니어가 50% 이상이다. 아니면 이 중국계, 인도계, 아시아계 합치면 50% 넘는다. 뭐 어느 쪽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인도 예. 친구들이 많고요. 인도 친구들이 네. 그 다음에가 중국이고
모르겠어요. 근데 예. 아마 팀마다 틀리고 네, 그룹마다 그렇겠죠. 틀릴 텐데 예, 저희 예. 쪽은 인도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네. 팀마다 다르다는 거는 이제 네. 인도 친구들은 영어가 돼요. 아, 영어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속도 이렇게 네, 하드웨어 기반된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그렇죠. 그 서비스 쪽. 스택들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이제 스택들을 만드는 친구들이 많고 중국 친구들은 플랫폼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플랫폼 친구. 공장이 중국에 있고 아, 거기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구분이 되네요. 아, 또 자연스럽게 예. 한국계는요? 예. 많이 못 봤어요. 아, 의외로 많지 예. 않은 거죠? 아마 인구에 비례하지 않을까요? 아, 오케이. 예. 그러면 그 뭐 한국계든 중국계든 미국계든 뭐 어쨌든 인도계든 이렇게 샐러리 차이는 없는 거죠. 기능별로 이런 게 정해지는 거지. 뭐 차이는 없는 거. 인도계에 대해서 별로 뭐 더 싸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미국에 오면은 일단 예, 그 다. 이제 예. 개인의 예. 능력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인종차별로 음. 샐러리를 차별한다고 그런 거는 그런 아직 건 없죠. 본 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 친구들은 이런 개발하는 코딩 개발 이 되게 사실은 엄청 집중해야 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에너지 많이 소비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미국 친구들은 이쪽으로 잡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 어떤 흐름인가요? 일단 예. 대학을 보면 알죠. 예. 대학을 네. 사실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네. CS를 안 갔어요. 네. 그 실직자들, 엔지니어들이 길거리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네. 여기 졸업하면 네. 직장 못 구한다라는 네. 마인드로 그때 학생들이 CS를 많이 안 가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 찾기 힘들었어요. 네. 회사들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많죠. 이제 이 레이오프 막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작년 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 학생들이 이거를 가야겠다 말아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네.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직은 네,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CS 쪽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 잘린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들면 인도계도 많고 중국계 많다고 하는데 저는 뭐 중국 쪽에 익숙하다 보니까 또 친구들도 있고 뭐 우리 웨이챗이라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 네. 나눈 거 보면 거기서 그 잘리면 비자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체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한면으로 또 창업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네. 또 워낙 여기 창업 환경이 좋아서 감원도 많이 되지만 의외로 또 창업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고 특히 엔지니어들이 네. 자기 독특한 기술 분야가 있다 보니까 나와서 스타트업을 많이 창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엔지니어들 사실 이제 빅테크에서 많이 네. 감원을 했죠. 예. 하지만 이제 작은 기업들은 아직도 하이어하는 데가 많아요. 다시 갈 수 있는 곳이요? 네. 왜냐면은 네. 어차피 이익을 못 내는 회사들은 이미 펀드를 받은 상태잖아요. 시리즈 A, B, C 맞아요. 받고 예. 이 버짓이 나와 있고 예. 이 연도에 네. 얼마를 쓰겠다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긴 하고 근데 새로 만약에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실리콘밸리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근데 엔지니어들 그 인건비 다 해가지고 하려면 네. 어느 정도 자본이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가 않을 엔지니어 거예요. 자체가 되게 비싼 예, 거죠. 그럼 우리 연구원님은 아까 한국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엔지니어 근무하시는데 예를 들면 질문이 이게 받는 급여가 우리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여기 예. 훨씬 예. 뭐 많고. 근데 만약에 같다고 가정했을 때 혹은 한국이 오히려 좀 더 높다고 했을 때 한국에 가서 한국의 빅테크 기업에 가서 엔지니어로 연구원으로 똑같은 이 커리어를 가져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죠. 이유는요? 이유는 네. 일단 미팅을 들어가면 일단 차이가 좀 있는 게 네. 이 사람들과의 대화, 격 없는 대화. 내가 여기에 뭐 이사고 내가 부사장이고가 네. 아니고 엔지니어로서 어떤 개발함에 있어서 나의 의견과 그 사람의 의견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는 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의견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윗사람들이 내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해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게 맞는 얘기라면 네, 충분히 이끌어 편하게 할 수 있는 예. 문화 환경. 예. 어제도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그리고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실리콘밸리의 현 상황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자주 이렇게 뭐 줌으로든지 아니면 이렇게 현장에서 뵙고 더 긴 시간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존에서 우리 디바이스 연구원으로 계시는 조시 킴 연구원님과 실리콘밸리에서의 빅테크 현황 그리고 여기 지금 가문설이 돌고 있지만 사실 일상 현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두루두루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안유아쇼에서는 이런 관련 주제를 가지고 미국계 빅테크 기업들의 동향 될 수 있는 한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